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새로운 단원 함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계속 다뤄왔던 부분인데요.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고등부 과정에 맞는 그런 설명들을 좀 맞춰가려고 합니다. 일단 함수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함수가 최초로 기록이 된 건 지금부터 문헌상으로는 대략 한 2500년에서 2600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천체와 관련한 내용으로 처음에 표로 정리된 함수표가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 함수가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거쳐서 들어오면서 미적분의 발전과 함께 중요한 그 베이스가 되는 요소로서 다시 좀 정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 미분에 대한 역사를 배우지 않아서 이제 설명할 부분이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미분법이라고 하면 보통 뉴턴과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함수 개념을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해석이라기보다는 수학적으로 기록을 하고 정의를 내리려고 했던 수학자가 바로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의 관계라고 해석을 해요. 라이프니츠가 만들어낸 미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이 만들어낸 어떤 물체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어떤 숫자하고 숫자 사이의 대응 관계에서의 어떤 해석,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요즘 배우게 되는 함수랑은 약간은 다르죠. 일단 함수라는 명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함수의 영어 표기는 펑션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기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그 펑션을 중국 사람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발음으로 음만 차용해서 따오다 보니까 만들어진 표현이 이게 함수예요. 이 한자에서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석함, 문서함 이런 말 쓰죠. 상자를 뜻합니다. 어떤 숫자와 상자 사이의 관계, 이렇게 이제 그 중국인들은 발음뿐만 아니고 내용까지도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의 값이 입력이 되면 거기서부터 출력되어서 나오잖아요. 이때 이 상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걸 함이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표기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굳이 입력값이 숫자일 필요는 없거든요. 자,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이걸 잠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함수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식이라고 하지 왜 함수라고 하느냐. 이 함수에 대한 처음 개념은 그래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프 자체를 함수라는 것으로 이제 동일시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좌표 평면에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 그래프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소합과 기하합 사이의 연관고리가 되죠. 그 해석기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프 자체를 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함수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져야 됐던 거죠. 명확해져야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y를 x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예, 초창기 내용에 가까운 거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한 개에 500원인 아이스크림 X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 가격을 Y라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500원이면 두 개에 1000원이죠. 세 개면 1500원입니다. 비례식이 성립해요. 따라서 X개면 500X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것이 아이스크림 X개에 대한 가격일 것이다. 두 번째, 넓이가 16제곱cm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cm입니다.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이죠. x와 y를 곱해서 16이 되더라. 자, 이건 입력값, 출력값 구분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어느 걸 입력이냐, 어느 걸 출력이냐, 이렇게. 이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바꿔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력값을 정해줬을 때 출력값이 얼마로 나타나는지를 묻고 있어요. x를 입력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 2x 더하기 5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봤던 이 상자로 표기를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x를 대입했더니 그 결과물이 y가 되는데 이 y는 입력됐던 x의 2배에다가 5를 더한다. 그래서 출력값이 2x 더하기 5가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는 2를 입력을 했습니다. x에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 더하기 5가 출력이 될 거니까 이때 값은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고등부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정의를 좀 내려볼까 해요. 자, 첫 번째 함수의 뜻과 그래프 첫 단원입니다.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래프를 이해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여기서도 개념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래프가 무엇이다. 이걸 알아보자고 했죠. 개념 열기를 보면 우리나라 세계유산 12개 중에서 1995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불국사, 종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세계유산과 지역을 연결하래요. 해인사, 장경판전은 합천에 있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경주에 있죠. 종묘는 서울에 있어요. 자,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 금방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낸 최초의 수학자가 디리클레입니다. 아마 뒤쪽에 인물 소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에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 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합 x의 원소 스몰 x와 집합 y의 원소 스몰 x, 스몰 y가 짝 지어지면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응 관계를 생성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를 잠깐 볼게요. 저 오른쪽이 집합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를 도식화시킨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1은 원소 b에 대응이 됩니다. x에 속한 원소 1은 y에 속한 원소 b에 대응이 되더라. 2는 어디에 대응되느냐? 2는 y의 원소 c에 대응이 되죠. 그 다음 x의 원소 3은 y의 원소 a에 대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응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함수라고 하는 수식화 시킨다는 것 자체는 규칙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위에서 봤던 이 규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표현이 좀 불가능하죠. 우리가 수학에서 보통 사용하는 어떤 숫자나 문자 아니면 순서쌍이라든가 넓이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규칙성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대응도 함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함수는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인데요. y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이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했거든요. 원소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고요. y에 속한 원소는 0, 1, 2, 3이에요. y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숫자 3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0 아니면 1 아니면 2, 세 가지가 나오죠. 3이 나오진 않습니다. 3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0이니까요.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2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고요. 3은 나머지가 0, 4는 나머지가 1, 5는 나머지가 2가 되겠죠. 자, 이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다음 내용부터는 조금 글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질 때 y는 x의 함수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중학교에서 정의한 이 방식이 앞서 이야기했던 라이프니츠의 정의 방식이에요. 이때는 현상을 파악하는 쪽으로 좀 주력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꼭 숫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확대가 되면서 가우스의 제자인 디리클레가 새롭게 다음과 같이 대응관계로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두 집합 x, y에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한다. 자, 지금 여기서 이 x나 y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죠.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 좀 확장이 되었고 포괄되었다.
그래서 원소 사이의 대응 관계가 아니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로서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집합 x를 정의하고자 하는 집합, 역은 집합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f의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본식 조업법입니다. 대응시키고자 하는 원소들의 모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집합 y는 함수 f의 공역이라고 하는데, 공역은 대응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의 모임,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 문제 1번에서도 봤지만 실제 집합 y에서 대응된 원소들만 다 모아보면 원소 3이 빠져있죠. 이렇게 실제 대응된 원소들만을 따로 모은 것을 함수 f의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역과 치역은 일치할 필요는 없고요.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 있더라. 자, 요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생략을 할 거고요. 왜 함수를 f라고 쓰냐? 앞서 이야기했던 펑션의 앞글자 f를 따고요. 따라서 함수를 차례대로 나열을 하고 싶으면 소문자로 f, g, h 순서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아래는 이제 참고 내용인데요. 특별한 말이 없을 경우에는 정의역은 함수값이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실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두 번째,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다음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하므로 이 대응은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의 원소가 하나에 대응된다. 입력값이 하나인데 출력값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떤 것으로 정해야 할지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기겠죠. 또한 하나의 원소가 하나만 대응이 됐을 때는 그 다음번에 그 얻어진 결과물을 다시 입력값으로 해서 출력값을 다르게 또 뽑아낼 수도 있어요. 연결이 가능합니다. 함수와 함수를 연결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나씩 대응될 때만 수학적으로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결된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됩니다. 자, 내용을 그냥 마저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대응 관계를 보고 빈칸을 채워 넣습니다. 정의역에 속한 원소 1, 2, 3 보이죠? 공역의 원소는 A, B, C, D 4개가 있는데 실제 대응된 원소는 A와 C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역은 원소 A, C를 갖는 집합입니다. 자, 위쪽 대응 관계 3은 Y의 원소 C에 대응이 되고 있죠. 자, 앞으로는 이렇게 집합과 집합의 대응 관계로 생각을 합시다. 자, 문제 2번과 3번 이제 함수인 걸 찾아내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프 쪽까지 가면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등장하게 될 때 좀 더 다르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두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을 일단 먼저 나열을 했습니다.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대응되는 값이 일치한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맞춰지게 되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자주 쓰는 기호 있죠. 등호 기호를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래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0, 1인 두 함수가 있는데 함수 f는 절대값 x로 나타나 있고요. 함수 g는 x제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공역은 뭘까요? 공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실수집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역은 실수집합이에요. 자, 그럼 함수 f에 의한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집합 x라고 잡고요. 자, 이것이 집합 y에 어떻게 대응이 될까? y 공역이요. 0은 절대값이 0이니까 0에 대응이 되죠. 1은 1에 대응이 돼요. 자, 이 관계가 f입니다. 자, 이번에는 y도 한번 보겠습니다. y가 아니고 gx도 한번 볼게요.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0은 0제곱으로 대응이 되죠. 0은 0으로. 1은 1제곱, 1로 대응이 됩니다. 이 대응 관계를 보니
똑같이 0은 0으로 대응이 되고 1은 1로 대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아요. 그럼 여기서 주의사항이 뭘까요? 주의사항은 식이 같다고 해서 식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이 달라도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은 함수식을 의미하죠. 함수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일 수 있다. 말이 조금 어렵네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함수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정의역이 0, 1일 경우에는 h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h함수의 경우에는 0은 0으로 1은 1로 대응시키는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x세제곱으로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i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x로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형태들은 다 다르지만 식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0과 1로만 제한을 했을 때는 둘은 똑같은 함수가 될 수 있더라. 이건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 수학영역 기르기를 보겠습니다. 지은이가 상품에서 줄 표시 바코드로의 대응은 함수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바코드 많이 봤죠? 상품 아래에 있는 13자리 숫자 찍혀 있는 것 있죠? 이건 함수이다. 하나의 상품이 하나의 바코드를 가져요. 또 다른 상품이 동일한 바코드를 갖는 경우도 있겠죠. 동일한 제품이면 가능할 테니까요. 서진의 경우는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학생이 태어난 달로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뭐 또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함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있습니다. 박광석. 이건 과목에 대응할 수 있어요. 수학. 김민영 선생님은 영어.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죠. 정인수 선생님은 사회. 이렇게 선생님 한 분당 전공한 과목으로 대응시키는 방법도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나타내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규칙성이더라. 여기서의 규칙성, 특히나 이 규칙성은 표현이 가능한 형태의 규칙성, 가능하면 숫자와 식이 연결된 연산 형태, 여기서의 수는 좀 확장된 개념의 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연결된 형태, 그렇게 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가볍게 갈게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